내 이름은 빨강이고요. 이게 이슬람의 어떤 예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를 이슬람에서의 예술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작품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적어봤습니다. 오르한 파묵입니다. 튀르키예 출신이고요. 그냥 제가 가장 그냥 핵심적인 말만 썼습니다. 동서양 정체성을 탐구한 사람이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작품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비교했던 게 움베르토 베코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딱 떠올랐습니다. 장미의 이름 왜 이 작품이 떠올랐는지는 곧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이 태어난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위치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 지금 화살표 끝이 있는 데가 유럽이고 지금 출발한 곳이 이제 이슬람이죠. 이스탄불인데 터키. 결국은 터키가 여기 터키에서 왼쪽으로 가면 서양이고 터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양이고 동서양의 교차로 있다는 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스탄불 자체가 동로마 제국의 소조였고 그다음에 이후에 오스만 터키의 수도였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공존했던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 거기서 태어난 오르한 파묵이 이 동서양 문화 충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했던 건 아주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르한 파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탄불 1952년생 태어난 곳이 부유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이면 경자 출신의 세속적이고 서구지향적인 중산층 가문이었다. 네, 1952년이면 이제 막 새로운 터키가 이제 만들어질 때였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화가를 꿈꾸며 회화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양 문화, 미술,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문학 작품에 많이 내일은 빨강에도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탄불 본과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을 3년간 했다가 때려치고 소설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우가 어떻게 비슷하게 어떤 길을 갈까 되게 지금 막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도 공부하다가 어떤 길을 가게 될 자기에 맞는 길을 찾아갈까 생각이 들고요. 작품은 네 작품이 유명한데 내일은 빨강을 가장 먼저 썼고요. 이거는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술과 종교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눈은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시인의 내면 고뇌, 순수박물관은 이스탄불의 배경을 한 사랑과 집착의 이야기, 검은책은 실종의 악을 찾는 이야기다. 노벨상을 탔죠. 2006년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고향 도시의 멜랑콜리한 영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화간 충돌과 융합을 위한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한 작가다. 고향 도시 이스탄불의 멜랑콜리한 영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화간 충돌과 융합을 위한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 아래는 국제 평단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얘기했대로 2005년에 오르한 파묵은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해서 목합니다. 아르메니안 학살이 1915년 정도, 19년 정도까지 이스탄불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터키에 있던 아르메니아 쿠르드인에 대해서 되게 학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오르한 파묵은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1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과 3만 명의 쿠르드인이 학살당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터키에서는 이게 매스커,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학살이란 말을 그쪽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가 만약에 학살이라고 하면 그 나라하고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충돌이 일으키는 되게 민감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기소도 됐다고 했지만 철회됐고요.
그래서 우익들이 그런 쪽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부 그 작품이 너무 엘리트주의와 서구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즉 서구적인 시선에서 트리케를 바라보거나 문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 좀 이따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런 것들 사용해서 일반 독자층이 쉽게 이해하기 못하는 작품을 쓰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까 말한 국제평단같이 트리키의 문학이 이정표이자 세계 문학의 독보적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오르간 파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자기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됐을까? 그의 문학적인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터키의 이슬람 공화국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역사적인 오스만 제국의 몰락, 그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비록 자기가 겪지는 않았지만 1910년대에서 트리키의 근대화 세속화,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그 깊게 아마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트리키의 공화국으로 전환한 것은 동양에서 서양으로의 문명 전환이었고, 이슬람 제가 이루었던 이슬람 전통의 해체와 서구 문화의 도입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주제를 천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umberto 에코를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을 비교하기 전에 작가를 먼저 비교하면 트리케 출신이고 오르간 파묵은 umberto 에코는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어떤 그런 서양 문물의 어떤 코어, 핵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에 있었던 에코와 동서양의 접경에 있었던 오르간 파묵. 학문적 배경으로는 이슬람 공과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 교수, 후에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진으로 활동하셨고요. 파묵은 에코는 토리노 대학교에서 중세 철학과 기호학 박사였습니다. 문학의 주제로 따지면 파묵은 동서양 충돌 정체성 근대화 이스탄불의 문화적 기억이고, 에코는 진리가 무엇인가, 신화와 역사, 기독교. 그래서 기호학, 진리, 중세 문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형식은 주요 형식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오르간 파묵이 에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뒤에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2005년에 파리 리뷰라는 인터뷰에서 오르간 파묵이 umberto 에코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문학이 철학과 지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그 이후 이야기 속에 사유와 사물을 함께 숨기는 방법을 고민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장미 이름이 읽었다면 지금 말한 요소가 두 개가 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두 작가는 메타픽션, 다중 시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점 보는 거, 그다음에 진실은 상대적이라는 거, 진실 상대성, 그리고 예술과 지식. 지식은 장미 이름이고 예술은 내 이름 빨강이. 예술과 지식에 대한 철학적 성찰 등 공통된 주제를 탐구한다는 점이 같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장미 이름은 살인이라는 미스터리를 통해서 신화, 기호와 중세 문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천착한 것이고, 내 이름 빨강은 이슬람의 세미라, 미술 철학, 그다음에 이슬람의 관련 세미라 관련 여러 가지 중세 문헌, 히스토리, 역사 등을 추리국 형식 안에 놓게 된 것입니다. 두 작품 다 추리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런 역사나 신화나 지식들, 예술들을 담아냈다 볼 수 있죠. 장미 이름이 회고하면 미스터리극인데 아드소라는 수사가 작품 회고하는 극이고요. 내 이름 빨강은
1인칭으로 여러 개의 화자가 나타나는 거고 그 중에는 또 비인간의 화자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장미 이름은 회고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야기구나 하고 알고 있고 내 이름은 빨강도 이야기 속에서 계속 독자에게 말을 거는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 다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작품의 줄거리인데 통과하겠습니다. 두 작품 조금만 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내 이름 빨강은 16세기 후반의 작품이고 장미 이름은 14세기 초. 지적 배경은 하나는 오스만 제국, 즉 터키의 아시아하고 유럽 지역을 크게 다스렸던 지금 터키도 훨씬 컸던 그 제국으로서의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고요. 장미 이름은 이탈리아 북부 수도원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예술의 둘 다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배 체제는 절대 권력 술탄이 통치하고 있을 때고 장미 이름은 교황하고 황제가 갈등하고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문화 상황에서 보면은 내 이름 빨강에서는 오스만의 회화가 전통이 상존하는 시대에서 이슬람에서는 세미라의 전통이 있었고 그때 서양의 르네상스 즉 원근법을 중시하는 화풍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고요. 그 갈등은 결국 서양의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집단적인 신념을 중시하는 이슬람의 화풍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고 장미 이름에서는 중세 수도원 중심에서의 어떤 필사 문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금서로 해야 된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왜냐하면 웃음을 유발하는 문학에 대해서는 너무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교회의 건의하고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어디가 옳으냐에 대한 그런 중심이 있었고요. 그런 신학적 해석을 독점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수도원에서 벌어집니다. 즉 사회적 긴장 장미 이름에서는 신학적 해석을 독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 표현 방식을 보면 내 이름 빨강은 미술과 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장미 이름에서는 도서관과 책, 언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적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핵심 주제에 따지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 이름 빨강은 장미 이름은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는 예술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본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이름 빨강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신앙 사이 이슬람에서의 신앙에서의 그런 신앙 내에서 가능한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작품 내내 나오는 거고요. 장미 이름에서는 지식을 통제하고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냐 진리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세미라 얘기가 나옵니다. 즉 세미라를 기존 전통의 세미라가 있는데 여기에 원근법을 도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기존 세미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의 목적은 우리가 신의 세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은 신의 시선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버드아이 뷰가 있죠. 위에서 그냥 신의 시선으로 쭉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해서 이 원근법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원근법은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시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세밀화, 이슬람의 세밀화하고 아주 하나하나 그림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지만 이 작품 전체가 아까
작품이 있다 보면 또 초상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슬람에서 초상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우상을 그리는 거다.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초상화는 아니고 이렇게 풍경화가 되는데 풍경화를 세밀한 형태로 그리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르네상스 서양 작품은 이제 원근법이 도입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16세기 오스만 터키 시대 작품 배경이고, 그다음에 원근법이 나온 게 아마 13세기 정도, 13세기, 14세기 정도, 14세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베네치아를 통해서 이제 원근법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 어떤 주인공이 배우고 그거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가 이제 갈등으로 번지는 거죠. 내 이름 빨강은 아까 메타픽션이라고도 하는데, 메타픽션은 소설이 자기 자신이 허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드러내는 소설이다. 즉 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드러낸다는 거죠.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에서는 1인칭 그러니까 화자가 1인칭 화자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화자가 바뀌고 있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누구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죽은 자, 그러니까 사람 외에 사물, 죽은 자, 개, 그림, 빨강, 색깔, 악마, 또 나라는 인칭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는 이제 누구의 말, 이렇게 되면 독자의 말은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은지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단순한 서술자가 아니라 다양한 서술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파악하는 두 주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플롯이 살인자를 찾아가는 플롯이지만 그 작품 안에 화가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슬람의 셈이라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담론은 아까 말한 장미의 전쟁에서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뭐 웃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계속 담론이 나오는 건 또 동일한 원칙, 동일하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에코의 작품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림은 누구를 위한 작품이 되느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 해석에 대한 것들, 또 철학에 대한 것들을 철학과 관련된 것들이 이 작품의 어떤 사건의 본질, 이 작품의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야기는 동시에 이야기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읽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품에서는 또 등장인물들이 이야기 자체를 언급합니다. 즉, 작품들이 작가가 독자들한테 직접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어렵겠네요라고 독자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중 서술자가 독자 직접 대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발 그 말은 잊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하일리도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라고 그런 어떤 문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작품의 내 이름 빨강을 봤을 때 빨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챕터에서 읽어보시다 보면 빨강이 나오는 등장, 여러 가지 인물이나 비인물이 등장하지만 뭐 살인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빨강은 딱 한 번 나와요. 나중에 질문 던질 거예요. 왜 빨강을 주제로 제목으로 정했을까요? 한 번 나온 걸. 그리고 빨강이 살인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은 빨강을 제목으로 했을까요? 그거는 끝나고 같이 좀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빨강의 색이 직접 화자가 돼서 1인칭이 돼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강이다. 나는 불타오르고
나는 살아있다. 자, 결국 오르만 파묵이 빨강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색상도 어떤 감정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빨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피와 살인도 되고 사랑과 욕망도 되고 예수적 창조의 근원도 되고 정통과 충돌하는 색깔도 되고 여러 가지 충돌한 빨강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 작품 이거는 하나씩 읽어 주시면 돼요. 마이크. 그래서 빨강에 대해서 올간 파묵이 챕터에 있는 걸 잠시 그냥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박광선님부터. 무슨 색 읽으실 수 있어요? 식사. 나는 빨강이어서 행복하다. 나는 뜨겁고 강하다. 나는 눈에 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는 숨기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섬세함은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단호함과 집념을 통해 실현된다. 나는 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나는 다른 색깔이나 그림자, 풍빔 혹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기다리는 여백을 나의 의기양양한 불꽃으로 채우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내가 칠해진 곳에서는 눈이 반짝이고 열정이 타오르고 새들이 날아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나를 보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를 보라. 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다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나는 사방에 있다. 삶은 내게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내게로 돌아온다. 나를 믿어라.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작품은 예술의 본질과 자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아 표현을, 자기 의사 표현을 표현하는 게 죄악 시대는 이슬람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과 새로 도입한 서양의 그러니까 원근법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기법들, 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한 서양의 근대적 가치관에 그런 것들이 대립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 당연한 장미 이름에서도 똑같이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신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슬람의 기존 세밀한 전통과 그다음에 인간의 시각을 그리는 철학적 전통과의 차이, 그리고 그런 거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관,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초상을 그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관과 어떤 서구의 변화된 가치관 사이에서의 예술가들의 어떤 내적 갈등이 결국은 이 사건의 기본 플롯의 근본이 되지 않나. 오르간 파묵은 나는 트리킨으로서 서구화와 현대화의 발림길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싶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화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총 45개 챕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의 화자가 나오고 그 중에 다 모두 1인칭, 나는 누구다, 나는 1인칭 시점인데 인간 화자는 약 10명, 그러니까 뭐 세밀 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 화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인간 화자는 10개 이상이 됩니다. 비인간 화자만 예를 들면 빨강, 죽은 자, 개, 동전, 나무, 그림, 이야기, 악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비인칭 화자들이 이 플롯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생각을 하면서 뭐 책을 가만히 읽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인칭 화자들은 서사적인 여러 가지 화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서사적인 다양성에서 인간 중심의 서사라고 예술의 본질, 기억, 시간, 윤리 등에 대한 다층적 시선을 가능하게 하고, 같은 사건이 다양한 시각에서 보니까 다양한 존재론적 시각이 반복되며 그 결과 진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인공들이 보면 카라, 저는 이제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주인공이 보면 이름에 의미가 있나라는 게 먼저 들어도 혹시 이게 이름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름에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카라는 블랙이라고 하는 거고, 세큐레, 애니스테, 나비, 올리브, 황새, 오스마. 아비, 올리브, 황새는 세미나가이고, 오스마가는 그 사람들의 있어서의 어떤 마스터, 즉 화원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작품에서 살인자를 뺐습니다. 아니, 살인자가 누구인지 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어떤 알고 읽으면 되게 그럴 것 같아서 그 넣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살인자는 누구인지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알아서 이 안에 있나요? 이거 빼죠.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손님 다 읽었으면 제가 계속 이게 비교를 하는데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미 이름도 똑같은 게 장미 이름도 7일간의 이야기고 이 오르반 내일은 빨간 9일간의 얘기합니다.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연쇄적인 살인 사건 이거 두 번째 여기서도 양쪽 다 연쇄적인 살인 사건이 났고 뭐 살인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예술적인 담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도 윌리엄 수사가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뭐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또 같은 점은 내일은 빨강에서는 화원장이라는 오스만 화원의 그림 그리는 화원의 장이 오스만이라는 사람이고 장미 이름에서도 장서가 조소관의 관장이 호르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맡은 역할도 전통을 고수하는 역할 측면에서 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은 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 위대한 창조자이신 신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는데 왜 세밀 화가들은 자기들 기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는 걸까요? 왜 우리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수만 마리 말을 그렸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그건 화가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본 세상이 아닌 신이 본 세상을 그리려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신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것은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신이 할 수 있는 걸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억 속에 있는 말을 신의 눈에 비친 말이라고 하면서 매번 똑같은 말을 수천 번씩 그리는 화가들이나 장님 화가가 기억만으로 그린 말 그림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은 신과 실력을 겨루려는 불경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의 화풍에 따지면 기억을 보고 기억으로 이제 그리는데 매번 같은 거 그리다 보니까 이제 기억으로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의 도전,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 아니냐. 네가 결국 기억만으로 그린다는 것이 이게 신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오히려 말이 반박하는 모습이 되게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말이 많네. 가강키나 한 말이니까 말이 그게 구분이 되나 봐요. 나는 이 서울 사람은 말하고 말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데 딱 말하는 거 딱 구분이 말꼬리 되네. 잡지 마세요. 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도 한번 말꼬리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제주도에서 했던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터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여자처럼 집안에만 앉아있는 세밀 화가들이 멋대로 저를 그리는 것에 질렸습니다. 세밀 화가들은 달리는 저의 모습을 그릴 때 양발을 동시에 앞으로 뻗어나가게 그리지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렇게 토끼처럼 달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앞발 중 한쪽이 앞에 있으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원정 장면을 그린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앞발 중 하나가 완전히 땅에 닿아 있을 때 다른 한쪽 발을 호기심 많은 개처럼 앞으로 내미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기마병의 말도 동시에 같은 발을 내딛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1인칭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포기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슬람의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케이스였고요. 이슬람의 세밀화 작가들이 어떤 인식이었냐면 결국 나의 그림은 눈이 보는 것을, 즉 정신이 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림은 당신이 잘 알고 있듯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을, 이 두 가지 생각 결합시키면 결국은 그림은 정신이 보는 것을 눈의 즐거움을 위해 재현하는 것이다. 눈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정신이 허락하는 만큼 그림에 반영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정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눈을 통해 세상에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들 계속 그리다 보면은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극단의 어떤 최고의 경지는 자기 스스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돼서 보지 않고도 눈에 의지하지 않고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아주 최고의 경지로 인정받는 거죠. 하지만 애니시테라는 사람이 베네치아에 가서 새로운 화풍을, 서양의 화풍을 보았을 때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유일무이한 인간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뒤에서. 그는 수천 개의 초상화 앞에 며칠 서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캔버스, 판자위, 액자틀 속 그리고 벽에 그려진 수천 개의 얼굴을 보았다. 모습이 각기 다른 유일무이한 인간의 얼굴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초상화들의 다양함, 색채, 그 위에 비친 빛의 부드러움, 호감을 주는 얼굴들, 단호함, 그리고 그들 눈 속에 담긴 의미에 그만 반해버렸다고 했다. 베네치아인들은 모두 마치 전염이나 된 듯 자신들의 초상화를 만들고 있었다.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격자 혹은 기념물이 될 초상화를 만들었고 그것은 자신들의 부와 힘과 권위의 표시가 되었어. 그곳에서 우리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서로에게 알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특별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다. 네.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죄악시되는, 그렇게 하면 우상의 어떤 우상화하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슬람 전통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서양화 보고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애니시테가 가고 결국은 스토리상에서 보면은 왕을 설득해서 왕한테 그런 것들을 서양화의 기법이 들어간 작품을 세미나를 그리게 하는 거죠. 술탄한테 당신의 얼굴을 저렇게 그려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탄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우상화다라고 또 반박을 하죠. 결국은 여기 여기 한번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시테의 말입니다. 완벽하다고 믿었으며 불만하리라 확신했던 이슬람 회화가 초상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르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 자신의 일부가 두려웠다고 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해서 그는 악마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그렇듯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향한 갈망에 이끌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슬람 화풍처럼 이야기 맥락이 아닌 인물만 그려. 내가 이교도들처럼 이거는 술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교도들처럼 예수가 신이라는 당시라는 소리를 신이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그것도 인간의 형사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었다면 인간의 그림을 그려 거리낌 없이
벽에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벽에 걸린 모든 그림을 나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었겠지. 이것은 술탄이 선고 주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술탄은 이거를 자기한테 이렇게 도입하기 위한 것, 서양 기법 도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도 이렇게 그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런 작품을 그리는 와중에 그런 세밀화가의 갈등,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잘 세밀화를 그리는 4명을 뽑아가지고 4명에게 그 비밀리에 그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그 4명이 그걸 그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신의 영역이었네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한 명이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갈등이 결국은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고, 그 살인사건을 잡아가는, 여기서는 발견해가는 카라고, 장미 이름에서는 윌리엄 수사,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 세밀화가 개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근법은 그림을 신의 시선, 이걸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두려움이 들었냐면, 그림을 신의 시선으로부터 거리를 쏘다니는 개의 시선으로 격화시켰고, 베네치엔의 기법을 모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화풍을 이교도의 화풍과 뒤섞여 우리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세밀화가 그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라는 얘기고, 전체 세밀화가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이걸 느꼈다는 거고요. 그다음 애니스테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 사람은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세밀화 그런 서양의 기법을 걸작됐듯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은 언제나 이전까지 합쳐진 적이 없었던 두 가지 화풍이 결합되어 이어지는 것이네. 아랍의 섬세한 세밀화가 몽골과 중국의 화풍과 결합된 것은 마흐자 때와 페르시아 그림의 훌륭한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애니스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세밀화가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죠. 엘레강스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 뭘까요? 애니스테가 마지막 그림에서 뻔뻔스럽게 원근법을 사용했다고 했지. 그 그림에서는 유럽인들이 그림에서처럼 사물이 신의 마음속에 중요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렸다고 하거든. 그건 아주 커다란 죄라는 거야. 이슬람의 칼리프인 우리 술탄을 개와 같은 크기로 그린 건 두 번째 죄라고 했네. 세 번째 죄는 악마를 같은 크기로, 게다가 사랑스럽게 그린 점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큰 모욕은 물론 그림의 유럽인의 관점을 수용하여 술탄의 얼굴을 크고 실물처럼 세세하게 그린 거라는 거야. 우상숭배자들이란 뜻이 말이야. 또는 우상숭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벽에 그리고 숭배하는 초상화처럼. 애니스테는 초상화는 가장 큰 죄이며 초상화 때문에 이슬람의 그림이 쇠락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 그는 후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 네, 이거는 지금 엘레강스 이게 작품에서 뒷부분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 살인자가 이제 엘레강스를 자기가 죽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냐고 했을 때 결국은 전통을 버렸다는 두려움에서 엘레강스는 그 책임감을 애니스테한테 돌립니다. 즉 화원장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네 애니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통 한 화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아래 이제 도제 체제가 이루어진 체제에서 그 애니시테를 이제 비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세밀화 그러니까 왕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술탄이 내린 것들을 명령을 부정한다는 것이니까 되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고요. 결국에서 화원을 지키기 위해서 엘레강스를 죽였다라고
살인자는 얘기합니다. 그 일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원 전체를 구하기 위한 거야. 엘레강스는 자기 손에 위협적인 무기가 들어온 걸 알게 됐지. 나는 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돈을 주겠다고 설득을 해서 나오면 이제 그거를 우물가에서 이제 죽이는 거. 결국은 애니시테가 자기가 제일 두려워했고 그런 거 가지고 자기는 이거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협박을 한 거 가지고 더 이상 이 친구를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살인자가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스만, 즉 화원장 오스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바늘로 눈을 찝니다. 그 이슬람의 전통, 화원장의 전통인 것처럼. 그래서 거울의 눈동자를 보죠. 요거는 누가 이거 주실래요? 거의 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울의 눈동자를 고정시킨 뒤 눈화장을 하는 여인의 익숙한 손처럼 내 손은 스스로 바늘을 차단했다. 마치 그림을 그린 타조 아래 구멍을 내는 것처럼 주저없이 용감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오른쪽 눈동자에 바늘을 찔렀다. 예, 그리고 왼쪽에도 찔렀죠. 그러니까 이 결국 눈먼 길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시선을 버리고 그러니까 신의 시선을 따르는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화가들은 더 이상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신의 세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억된 모습을 반복해서 그린다라고 거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신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오스만이 결국 장님의 길을 선택하죠. 근데 장미의 이름에서 도서관장인 호르에가 또 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하나는 장님이 신의 길에 가고자 하는 장님인 거고, 하나는 원래 장님이 돼서 장님이 된 도서관장이고, 그런 것들도 또 치밀하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왔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전통과 지금같이 어떤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갈등하는 사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게 도입하면 안 되는 것들이 도입되면서 가져오는 그런 갈등. 저는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교육에서 AI, 이거 학교에서, 교육이란 말이 아니라 학교에서죠. 초등학교에서 AI 막 도입하는 거 있었던 갈등도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얼핏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과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걸 읽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유사점과 차이점 이 밖에 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이슬람의 문화권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우리가 아마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중국 작품은 중국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거기서 어디에 딱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 얘기인지, 사람 이름인지 왕조 이야기인지 뭐 도저히 감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안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파편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파편적으로 와닿다. 뭐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슬람 문화권 이 작품 읽은 소감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우르간 파묵의 작품을 읽을 의향이 있는지, 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여쭤봤죠. 내 이름은 빨강이라고 제목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이름은 카라, 내 이름은 살인범, 내 이름은 블랙 하지 않고 빨강을 한 이유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조미 대표님께서 어쨌거나 내려온 빨간 좀 읽기가 생각보다 경화 쌤도 뭐 700페이지를 하셨는데 문수비 700페이지 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볍게 가자 하다가 그냥 다소 좀 뜬금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 작품도 있고 해외 작품들도 있는데 오랜만에 마크 트웨인 가보고 싶어서 엄지아가 이제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냥 부담 없이 읽으시라고 저 책 정했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